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 강의에 우리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왜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센세이션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서양의 주요한 정의에 대한 사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토마스 홉스는 리 바이든이라는 저서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정의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자기 욕구, 욕망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본성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결국 그것은 전쟁으로까지 진전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죽이는 그러한 상태가 자연 상태로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중단시키고 뭔가 질서정연하게 만들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한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그것이 바로 리 바이든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바인데요. 리 바이든이라는 것은 성경 욥기에 나오는 말 그대로 거대한 괴물입니다. 굉장한 힘을 가진 괴물.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바로 그러한 성경의 리 바이든을 가지고서 이러한 말 그대로 혼란과 만인의 만인의 투쟁에 대한 사회를 질서정연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리 바이든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가 출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마스 홉스는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국가의 권한을 위임을 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만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주체, 물리적인 힘, 그것이 바로 국가 또는 절대 군주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이죠. 홉스는 이러한 전통사회의 와해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보존에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우월해야 되고, 또 우월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힘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결국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죠. 토마스 홉스는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리 바이든으로 상징되는 정치 공동체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체 4부로 구성된 리 바이든을 저술을 했는데요. 뭐 인간에 대해서 인간 본성이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손해되는 것을 회피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국가 즉 공동체에 관해서 국가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탄생할 수밖에 없다. 인공적 인간과 같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독교 국가, 그다음에 어둠의 왕국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종교를 위해서 강력한 군주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17세기에 주장한 내용이지만 거꾸로 그로부터 기원전 우리가 3세기에 주장한 한비자의 법치 사상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군주에게 모든 힘이 몰아져야 되고 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미 한비자는 기원전 300년 전서부터 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는데, 토마스 홉스는 기원 후 17세기나 돼서야 그런 얘기를 주장을 했던 것이죠. 서양 사상의 대표적인 우리가 한 가지 이 철학 사상으로 공리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리주의는 이 제레미 벤덤이라고 영국 철학자죠. 18세기, 19세기에 이 양반이 주장한 내용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 또는 쾌락을 추구하고 불행 또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비자가 주장한 인간성, 호리오해,
홀이 오해. 홀이 이익을 좋아하고 오해, 해로움, 손해를 싫어하는 그러한 인간성이다라고 한비자는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벤담은 공리주의에서 이 사회를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을 늘리는 행위를 선이라고 하고 불행을 늘리는 행위를 악이라고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늘리는 어떤 정책이나 행위는 그건 선한 행동이고 거꾸로 고통을 주고 불행을 주는 그러한 정책이나 행동은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행위의 옳고 그름을 이 동기가 아니고 결과, 동기는 별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공리 즉 효용, 유틸리티에 따라서 이게 선이냐 악이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 논리에 따르면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예를 들면 독재자라든지 많은 백성들에게 억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리더들을 살해한다, 죽인다라고 했을 때 그게 살인 자체가 이게 선이냐 악이냐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인 행위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옳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행복,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자, 이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국가 사회의 행복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우리가 공리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공리주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개인의 권리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주의에 휩쓸리다 보면 개인들에 대한 어떤 특성, 개인들에 대한 희망, 요구가 경시된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쾌락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은 뭐 계산할 때 들어가는 일종의 하나의 부속적인 항목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다수라는 대다수의 행복이라는 전제하에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그러한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여기 우리가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고대 로마 시대에 많은 군중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이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 던져주는 그러한 고통들을 저질렀죠. 자, 그것이 과연 공리주의 측면에서 보면 합당한 처사였지만 우리가 도덕적인 현재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바로 올바른 일이냐 하는 것은 문제점 퀘스천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고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넥션을 밝히기 위해서라든지 그 본래 그렇게 한 사유를 밝히기 위해서. 근데 그러한 행위가 고문을 하는 행위가 바로 올바른 행위냐?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올바른 행위냐? 뭐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다고 얘기하겠지만 개인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이런 쾌락과 고통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측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필립 모리스, 여러분들 말보로 담배 나오는 필립 모리스 아시죠? 필립 모리스는 체코에서 흡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죠. 그랬을 때 흡연이 손해가 아니라 거꾸로 이익이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흡연자들이 일찍 죽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노년층을 위해서 의료비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주거비 등을 아낄 수가 있다. 이 큰 예산 절감 효과를 거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 흡연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논리를 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코 시민들도 뿔이 났죠. 공분을 샀죠.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공분을 샀죠. 그래서 결국은 필립 모리스 회장이 인간의 기본 가치, 단순히 어떤 쾌락과 고통이라는 이 계산이 아니고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인간의 기본 가치를 너무 무시하고 간과를 했다라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흡연으로 인해서 죽은 가족들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떤 단순히 이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공리주의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제레미 벤담의 제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이라는 저서에서 공리주의를 약간 수정을 합니다. 도덕적 공리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공리주의하고 이 개인 권리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하면 조화를 시켜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론에서 보면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 일단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간섭해서 개인을 뭐 보호한다든지 다수가 좋다고 믿는 어떤 미덕을 개인한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도덕 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낙태 금지 이런 거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왜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다음 예를 들면 동성혼 자기네들이 좋아서 뭐 같은 종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결혼하는데 이게 왜 사회에 해를 끼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런 거를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자전거 헬멧 자전거를 타는데 헬멧을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나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제레미 벤담이 얘기한 공리, 사회적 공리라는 것은 어떤 순간마다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사회에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유론에서 주장했던 것은 소수 의견들, 개인들이 반대 의견을 낼 그러한 권리를 옹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전부 또는 어떤 일부가 사실로 만약에 판정되면 대다수의 의견, 다수결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의견이 수정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였지만 그것이 틀리고 어떤 개인의 의견, 소수의 의견이 맞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고쳐져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러한 소수의 의견, 개인의 의견들이 활발히 개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스튜어트 밀의 주장입니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이 독단이나 편견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죠. 그죠? 그리고 모든 사회가 예전에 했던 대로 또는 대다수의 의견대로 관리와 간섭만 쫓는다 그러면 그런 사회는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쾌락이나 행복과 같은 감각적 느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개개인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경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주교 박해 때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은 그거 그냥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만이고 또 풀려나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계속 믿는다고 주장한 바람에 효소형에 처해지고 목이 달아났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쾌락이나 행복만을 위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 신념, 어떤 자기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이 개개인의 욕구를 배제하고 무조건 행복이냐 쾌락이냐만을 가지고 효용을 따질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스튜어트 밀의 주장이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칸트 철학자 칸트는 이 뭐가 도대체 도덕의 기초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이성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학에서는 명나라 시대에 그 양명학이네 왕양명이 주장한 양명학 성즉리 이거는 주작에서 주장한 거지만 심즉리 이런 양지 기본적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태어나면서부터 분부받은 품성 아무 때묻지 않은 그러한 본성 그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길 자체다 도다 이런 얘기죠. 그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성적 존재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칸트는 사람은 자율적 존재다. 남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율적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중요한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이성이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라 그러죠. 우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의지를 통치할 때 이성이 바탕이 돼서 우리 의지를 지배할 때 쾌락을 추구하거나 고통을 피하라는 욕망에 내몰리지 않게 된다 이거죠. 본성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본성이라 하더라도 이 양반은 이성이 우리 의지, 자율적인 의지를 지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애받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성적 사고와 자율적 능력이 서로 합해졌을 때 우리는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된다. 특별한 존재. 동물하고 다르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성과 자유의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어떤 사물과 또는 동물과도 달라질 수 있다. 맹자가 바로 인의가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차이라고 얘기한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칸트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도덕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결과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동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제라미 벤담이 얘기한 공리주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행복, 쾌락을 가져다 주면 그게 선이라고 얘기했죠. 동기는 관계없이. 그러나 칸트의 도덕 철학은 그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기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선한 의지가 선한 까닭은 선한 의지가 선하면 그게 왜 선하냐 하면 그것이 어떤 효과나 결과를 가져와서가 아니고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동기 자체가 선하면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칸트의 도덕 철학의 기본 생각입니다. 칸트는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끌림 동기와 의무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끌림 동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끌림 동기고 의무 동기는 그런 관계없이 올바른 의무 자체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의무 동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
또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의무 동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예를 들었지만 가게 주인이 꼬마 아이에게도 더 많은 돈을 받지 않고 정가대로 받는 것은 평판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끌림 동기라 하고 그러한 아무 이유 없이 올바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무 동기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칸트는. 그리고 칸트는 이성이 의지한테 자기 의지 행동하는 의지한테 명령을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하나가 정언 명령이고 하나가 가언 명령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들입니다만은 정언 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것은 정언 명령이에요. 도덕적으로 행하라 이런 것도 바로 정언 명령이에요. 가언 명령에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가로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정직해야 된다. 이런 명령은 의지한테 말하는 그런 명령은 가언 명령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도덕적 행동이라는 것은 동기는 바로 의무 동기에 의해서 그리고 명령은 정언 명령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이제 최근에 등장하는 새로운 흐름, 생각의 흐름, 사상의 흐름이 바로 공동선이라는 겁니다. 공동선. 언뜻 보면은 우리가 공자의 대동사회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만은 공동선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개인은 공동체하고 엮여 있다는 거죠. 엮여 있기 때문에 이 공동선을 지나치게 벗어날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동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동선은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의로운 가치가 바로 공동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민의식,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길가에 있는 휴지를 짚는다든가 노인들에 대해서 부축을 해준다든가 하는 또는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게끔 해준다는 이런 시민의식이라든가 봉사정신, 희생정신, 어떤 우리가 시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의 이익만을 탐하지 않고 상생을 추구하는 이러한 시장의 도덕성, 불평등, 축소, 빈부간의 축소, 공정성, 도덕에 기초한 정치 이런 것들이 바로 공동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정의로운 가치라는 거죠. 이러한 공동선을 추구해야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공동선과 개인선 간의 균형을 또한 맞춰야죠. 공동선만 추진하다 보면 개인의 아까 공리주의에서 마찬가지로 개인선이 개인의 그 권익이 침해받을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거의 중용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발전이 사회 공동체와 직결된다는 그러한 인식하에 그러한 제도 체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처음에 얘기했던 올바른 분배라는 것은 소득이나 권력이나 기회 이런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공동선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공동선에 정치를 한다 하면은 공리주의에서 같이 행복이나 자유만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미덕이나 아까 얘기한 공동체의 선의 정치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1968년 3월 18일 날 캔자스 대학에서 연설한 문구 중에 하나 내용을 보면 이 현실은 말 그대로 물질적 탐욕에 너무 젖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대 상황을 비판을 해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는 폭동이라든가 인종 불평등 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를 하면서 미국이 이러한 그릇된 것에 거꾸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물질적 빈곤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어려운 일은 따로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물질적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부를 축적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어려운 일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결국은 이 만족의 결핍에 맞서는 겁니다.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불만이 나오는 거고 만족할 줄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맞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이 GDP 규모나 분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가치와 도덕적 삶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가치에 있다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3개월 뒤에 암살을 당했죠. 자, 이것이 지금 서양에서 발생했던 과거의 어떤 철학 사상과 그다음에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흐름을 정의와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강의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